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이분하고 방송하면 너무너무 솔직히 시원하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이 너무 정확하시고 팩트 폭격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해박한 지식과 이 추진력, 용감함 이런 것들은 정말 기성 정치인들, 사실 이분은 기성 정치인의 한 분인데 이 기성 정치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최고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편파적이기도 합니다만 이 금요시사계 진보 달마대사 이 김종대 전 의원의 이 코너 너무 좋아하고 김종대 전 의원님 계속해서 저희 방송 출연하시면 막 원할 정도인데 어쨌든 오늘 이제 의원님 또 오시니까 기분 좋아서 제가 또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그 아주 찬란하게 소개해 주는 경험은 진짜 나 어디 출마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인간적으로 너무 제가 사실은 존경하고. 그거는 내가 조금 하지. 그쵸. 예, 네. 달마 아닙니까? 원래는 다르마라는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네. 달마. 달마가 네, 됐죠. 달마. 예. 자, 어쨌든 김종대 전 의원님하고 오늘 또 한번 신나게 또 정말 이 암울한 대한민국 현실을 좀 바꿔볼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정의당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실망을 시켰습니다만은 총선 앞두고 또 많이들 바뀌려고 지금 비대위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막 욕만 할 게 아니라 격려도 해줘야 되고 지지도 해줘야지 그 당도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 예. 예, 제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네, 언제요? 대변 후에 비대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네. 저기 따뜻한 물이 나오고. 네. 그런데 제가 정의당의 대변인이자 비대위원 아니야. 그렇죠. 예. 이게 짝이 잘 맞아. 비대위원. 대변인이자 비대위원.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대변과 비대. 네.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자. 이게 속에 묵은 적폐를 싹 씻어내고 야, 진짜 멋있다. 그다음에 물로 네, 물론 싹 이렇게 씻어내고. 하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대변인이면서 비대위원인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럼요. 예. 정말 중요한. 예. 근데 성과가 나와야죠. 지금 예. 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지율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워낙 구도가 출렁이니까 그 뭐 맷돌처럼 갈리고 있습니다. 맷돌에 갈리듯이.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저는 정의당을 위해서 다행이다. 이게 지금 환골 탈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솔직히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 들어서 윤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는 그 강 의원이 그 순간에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서 국민이 불행해지니까 제발 걱정 좀 잘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입틀막을 당하면서 정말 무슨 짐승처럼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경호원들이 제가 보기엔 미친 겁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마이크 자기네끼리 인이어 끼고 야 저 사람 빨리 내보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얼굴 봤더니 그 의사결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강성희 의원은 본인에게 혹은 이 대한민국에서의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도 들어요. 자 어쨌든 그 충격적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분 재선은 따놓은 당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우선 첫째 너무 옳은 말을 했고, 그다음에 반드시 전달하려고 했고. 네. 사실 이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진정성을 반드시 전달하겠다. 다소 조금 무리가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데 그 정도면은 어떤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쉽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용감하게 아니군요. 아니 네. 옛날에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하신 말이 있어요. 네, 뭐라고? 그 군사 독재를 이렇게 거쳐오면서도 내가 그 바른 말 잘했다고 많이 찍혔지만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것처럼 세상에 힘든 일 없더라.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강성희 의원은 네. 작년에 그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왔을 때
여야 간의 신사협정으로 정쟁을 중단했거든요. 그때 대통령 면전에서 피켓 시위를 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줄여야 할 건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그거 딱 보고서 대통령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네. 저 사람이 그 정치하는 걸 보니까 어떤 그 광장의 맨 앞줄에서 홀로 외치는 이런 어떤 그 품격이 느껴지고 이번의 경우에도 능히 그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잘 알았다 하면서 등 한번 두드려 줄 수도 있는 거고 언제 한번 김치찌개나 먹자. 아니 사실은 얼마든지 그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입을 막고 사지를 달랑 들어서 회의장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너무 모욕적이에요. 너무 모욕적이고. 예. 예, 참 뭐 그 대신 이분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대통령이 근데 아까 우리 기자가 브리핑할 때 애쓰다 외면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실 쓰긴 했는데 네. 제가 그거 보면서 물론 이준석 대표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연설할 때 그 이민자의 가족이 나와가지고 네. 이민 정책 좀 제대로 좀 해줘라. 우리가 가족을 못 만나고 있다 이러면서 막 그 구호를 외치던 그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제지하려고 경호원들이 둘이 와가지고 하니까 하지 마라. 내가 얘기하겠다. 이분들은 옳은 말 하고 있다. 이랬다면 그 모습이 진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우리 대통령도 만약 경호원들이 혹은 경호하시는 그 뭐 감독자라 그래야 되나 높으신 분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에게 입법기관에 이분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한마디 해주신 게 맞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뭐 여야 지도부 뭐 5당 대표 모이는데 그 주변에 있던 시민이 막 제지에도 무릅쓰고 다가와서 뭔가 호소하려고 네, 막 자기 그러는 말을 장면, 전달하려고. 예, 그런 장면도 봤고 그게 스텔라 데이지 실종자 가족들이었어요. 뭐 최후의 수단이 이제 날아가고 호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어떤 그 광경도 봤었고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삭발투쟁 또 하고 계시고 예. 이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고 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은 오히려 측은지심이나 어떤 그 상호 공감의 정치는 더 지금 황폐화돼 가지고 네. 어떨 때는 세상이 꽉 막혀 있는 이런 느낌이 들죠. 나는 강성희 의원이 참 잘했다고 봐요. 네, 네, 네. 이번에 참 잘하셨어요. 내가 당은 다르지만은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강성희 의원이 소리도 막 질렀고 대통령을 위협했다. 손을 뻗어서 자기 쪽으로 당겨가지고 손들 놓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매우 위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단 입틀막을 당했고 그다음에 사지가 번쩍 들려가지고 나가는 과정이었고 네. 손은 이미 그 전에 놓았던 상태였었고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막 어떤 분은 뺨도 맞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해요. 이 강 의원이 네. 서로 지금 양쪽에서 얘기가 좀 다른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입을 틀어막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하는 게 일단 다 입을 틀어막는 거 아니에요? 언론 탄압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경호의 어떤 내부 규정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과거에 입을 틀어막는 노무현 게? 대통령 추모식 때 네. 백원우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맞아요. 앞에서 고성을 지르자 바로 입부터 틀어막잖아요. 그때는 사지는 안 들렸지만 그렇죠. 그때는 안 그랬죠. 입을 틀어막혀서 끌려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 대통령한테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일종의 어떤 그렇죠. 샤우팅.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메시지 전달이 있을 때는 네. 이거는 위해로 본다는 말하자면 경호의 기준이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기시감이 저는 들어요. 전에도 저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주로 그때 이명박 때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있는데 오히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해를 내려갑니다. 네. 그때 그 유진이 아빠 그 단식 투쟁하신 네. 그 유족이 이제 단상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소리를 치죠. 거기에 약간 비속어가 들어갔어요. 이제 딸을 잃고 그런 어떤 그 경황이 없는 와중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끌려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족이니까. 차라리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그때 좀 잘했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아니, 내려간 건 잘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고 끝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반박근혜 색깔로 급격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후로. KBS에 간 이후부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차마 끌고 나가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서 대통령이 어떤 정서적 거리를 둬버리더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이명박, 박근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보는데, 어떤 아픈 사람들을 가서 손잡아주고 만져주면서 그래도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다른 보완 기제가 있냐? 네, 없거든. 없어요. 없어, 이게 없어. 기자회견도 안 한대잖아요. 네,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뭐, 문재인 대통령 때 소통을 안 했다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하시더니만 본인은 정말 소통을 안 하시고. 아니, 저는 지금 내고. 뭐 용산, 뭐 용화대라고도 하고 용궁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지금 용산이 농성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 하고 차단되면서 안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또 할 게 없어. 농성밖에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네. 옛날 청와대 점점 고립되고 갇혀져가는 박근혜의 길이 자꾸 떠오르는 건 저만의 느낌이냐. 네.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는 뭔가 하면은 공기방울 같은, 물속의 공기방울 같은 자기 세계에 서서히 갇혀있다. 버리는 형국이다. 이런 예. 것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본인 정치하려고 나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을 잘 이렇게 추슬려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당의 당 대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냥 개인적인 개인기만 지금 계속해서 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어제 택배를 컨셉으로 해서 총선 정책 홍보에 나섰어요. 네. 근데 이게 2017년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구매한 공약을 문재인 후보가 배송한다. 뭐 이렇게 문재인 1번가 그때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정책 그러니까 홍보 이 영상 전략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랑 지금 비슷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쟁이 아니에요? 따라쟁이? 글쎄, 뭐, 본인은 몰랐겠지. 아이, 그것까지 뭐, 예. 네. 뭐, 주변에서 누가 뭐 표절을 했는지는 몰랐겠지 그랬는데, 아니, 좋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정책 발표할 수도 있고, 자꾸 이렇게 좀 다이내믹한 어떤 이미지를 갖겠다. 나 이해가 가요. 근데 문제는 되게 잘 말입니다. 어울리는데요, 근데 오히려 저 복장도. 저기 문제는 말이에요. 네, 문제가 뭐예요? 배달 라이더들 전원 다 비정규직, 일용직인 거 아시죠? 특수고용직이라 그래. 그렇죠, 특고죠, 특고. 예. 그러면 뭐냐면 노동자 신분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쵸. 올해 저 쿠팡에서 과로사 사고 연말부터 계속 들린 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점점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 건데 조선일보에서는 월 1,000만 원 받는 택배 이렇게 좋은 노동자 직장 받냐 이런 식으로 기사는 나가니까 그렇죠, 왜곡해서. 전혀 다른 이미지와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작업장에서 택배 물품 분류에서 과로사주로 일어나잖아요. 네. 예, 물품도 자기가 분류하고 배달도 자기가 해야 되고 이거 공짜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수 고용직으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신종 고용 형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동관이 뭐냐? 근데 지금 이 정부의 노동관은 뭐 주 120시간 노동, 에다가 그것도 또 만들어 놓고 발표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과로사 1위 국가가 이런 어떤 택배 문제를 얘기하려면은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안전망을 얘기해서. 그렇죠.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목숨을 제대로 지켜주면서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사태에서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이냐. 네. 지금 집배원들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과로사 문제 그거 도대체 몇 년 된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다가 지금 뭐 이런 어떤 민생 문제 이야기하는 거는 난 이해는 가는데 네. 좀 제대로 문제의 본질을 얘기하셔야지. 맞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행보가 서서히 한계에 지금 다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 뒤에 3류 기획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또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 때리고 있어요. 지난 15일에 정의당 얘기 한번 해볼게요.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 탈당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탈당
하진 않은 걸로. 네. 예. 원래는 오늘 한다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금요일. 아니 금요일은 당기위 출석한다 그랬지 금요일 탈당한다고도 그것도 얘기한 아니에요? 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오늘 그 회의가 있으니 자신의 입장을 거기서 밝히고 자기는 실제 탈당 행위를 할 것처럼 사실 얘기가 냈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 징계심의하는 당기위에 가서 뭔 설득을 한다는 거야? 근데 본인은 뭐 얘기했으니 아니, 기회도 안 그러니까 됐다는 이것저것 거예요. 끄집어드렸는데 예. 저번에 기자회견 탈당 기자회견은 뭐냐 하면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하도 언론에서 얻어 터지니까 네. 일단 그걸 급하게 막아보자는 심산이 있었을 것 같고 저기 이미 새로운 선택은 창당을 한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적이 정의당에 있어서 거기에 당직을 못 맡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유호정 의원 하는 일이라고는 새로운 선택이 정론관 기자회견할 때 예약을 해준다든가. 그렇죠. 장소 비교. 뭐 이런 거지. 축사도 안 시켜줘요. 사진에 나오는데. 근데 저 솔직히 이거 정말 이거 좀 그러긴 한데 금태섭 의원이랑 뭐 이렇게 좀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선택. 네. 금태섭 의원도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류호정 의원의 이런 태도를 보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좀 싫을 것 같은데. 아니 그쪽에서도 탈당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러니까 올바르지 본인이 않거든요.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에는 현역 의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석이 있으면은 일단은 좋죠. 네. 보좌진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맞고도 저거를 정리를 못하는 그 새로운 선택 보면 나는 정의당보다 그 당이 더 걱정되는. 그러니까 나는 그 당 나중에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니 어떨지 우리가 모르지만. 네. 사실 유호정 의원을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게 국회의원 되고 비례 1번 발표하자마자 국회의원 2석 손해봤습니다. 그때 청년표 다 날라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높이려고 한 건데. 그런데 지금 그런 그 부정적인 효과를 새로운 선택도 고스란히 정의당의 길을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오히려 그 당이 더 걱정된다. 맞아요. 여기야 탈당해 나가면 좋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건데 네네. 본인은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제3의 권력이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산업화 민주화 이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하실 겁니까? 우리가 겪어봐서 아는데 네. 진하게 겪어봤는데 맞습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당면과 어울리지 않은 구태의연한 지금 정치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안타깝다 이 얘기 드리고요. 최상병 외압 의혹 수사는 공수처 네.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군 인권센터에서 통화 녹취록도 공개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뭔가 좀 흐름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군 검찰에 의한 박정원 대령 수사와 공수처에 의한 최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수사 두 갈래였죠. 두 갈래. 예. 근데 이번에 공수처가 그 국방부의 법무관리관 이재훈 법무관리관 이분이 네, 이제 법무관리관. 박정원 대령한테 직접 외압을 행사한 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이 사람은 현역 원스타 군인입니다. 근데 장관 보좌관을 하면서 장관의 지시를 왜 그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로 혐의자 빼고 무슨 혐의 검찰 이첩 이런 게 아니라 징계 정도가 어떻습니까? 지가 군사보좌관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 전달한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고 또 이제는 본격적인 최상병에 대한 외압이 있었느냐를 네. 수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수처 수사가 또 느려 터지기로는 유명하잖아 이게. 보면은 하여간 이제 사건 잊어버릴만 하면 그때 수사한다는 데 아니야 여기가. 저는 정말 공수처 생각만 하면 정말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짜증납니다. 네. 예. 이게 작년 7월에 터진 사건인데 빠르네. 참 빨리도 하시네. 이거 문제적 얘기인데 지금 5개월 지나서 공수처에 고발된 지 5개월 만에 이제 첫 번째 행동이 나온 거예요. 이미 작년에 가을경에 12월, 11월경에 공수처가 경북경찰청에 가서 네.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한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구두 진술도 다 바꿔왔거든요. 네. 그동안 또 서너 달 놀다가 그다음에 놀다가 빠르기도 하죠.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1월이 되니까 이제 한다는 거예요. 만시지탄 늦었지만 제대로라도 좀 해라.
그런데 그때 공수처에 진술했던 그 경북경찰청의 강력수사대 수사요원들의 네. 해병대 수사단하고의 통화 녹취 기록을 군 인권센터가 또 까버린 거예요. 하도 공수처가 안 하니까 이제 시민단체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네. 통화 녹취록 다 깠어요. 예,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해병대 수사단하고 통화한 경북경찰청의 네. 수사관이 이거 완전히 해병대하고 공감의 정서를 노출을 시킵니다. 네. 진실이 이렇게 왜곡될 줄 몰랐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다. 이렇게 해병대 수사관이 얘기하니까 최모 상병이 거기로 가면 수사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 경북경찰청 팀장이 흐느끼는 소리로 알고 있다. 아이고. 알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수처장도 바뀌고 지금 남아있는 검사도 2명밖에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최상병 사건을 제대로 좀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지금 열차 전복 사고 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는 뭐 수천 명도 죽었다는 얘기가 열차 사고 나와요. 가끔 나죠. 네, 자 그런데 그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내가 보니까 네. 이 정부가 1월 들어가지고 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네, 폐지. 그다음에 자산은 50억 이상 보유자한테까지도 개인 종합 계좌 관리 자격 부여. 네. 부동산과 주식 띄워 선거 치르려고 별의별 정책을 다 쏟아냈어. 아니 근데 정말 찐 부자들한테만 혜택가 돌아가는 정책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약간의 흘러 넘치면 니들도 찌끄레기 네, 먹으라고 해서 조금, 이랬는데 네. 다 주식값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7% 떨어졌습니다. 안 돼. 아니 아무래도 안 돼. 7%가 이게 뭐냐면 폭락이에요. 그렇죠. 폭락입니다. 외국인들 하루에 7조 원씩 팔아줬겠어요? 그게 북한 이유가 첫 번째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뭐 상속세도 폐지해준다, 완화해준다 이런 얘기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정책 할 때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원식 국방장관이 네. 1월 5일 날 영국 BBC에 북한이 총선 앞두고 큰판 벌린다. 제2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날 거다. 미사일을 쏠 거다. 이래 전 세계의 한반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자기 입으로 홍보하고 다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이 한반도가 6.25 전쟁 이래 가장 위험하다. 동북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무서워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무서워요. 자기가 원한 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1월 17일에 주식이 대폭락을 하니까 이번에는 또 평화주의자로 돌변해가지고 미국 학자들은 과장했다 이거예요. 네. 아니 그 과장을 한 이유가 본인이 근거 제시를 해놓고 그러다 주식이 왕창 떨어지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들은겨. 아니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연일 잘 발표한 정책 다 물거품 됐어. 그거 국방부가 뭐 제대로 하는겨 이 소리 하나 듣고 이번에는 또 전쟁 위협은 가장됐다고 또 떠들고 다녀요. 아이고. 주식이 떨어지니까 국방부가 평화주의자로 바뀌어. 내가 말이 되나? 네, 그러면은 언제는 대통령 눈치 봐서 쓸데없는 강경 발언 하더니 네. 이번에는 또 민심이 주가 폭락에 무서우니까 네. 이번엔 또 이 눈치 봐느라고 평화. 그럼 북한이 그 사이에 변한 게 있냐? 없어요. 군사적인 징후가 있냐? 도발하려는. 없어. 아직 근거가 없어. 네. 그런데 이렇게 말만 갖고 이 사람들 경제와 안보를 다 말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고 너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차라리 주식값이 떨어지고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안 가야지 전쟁 위험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걱정까지 합니다. 네, 이게 있을 수 맞습니다. 있는 일인지 참 이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금 말씀 듣고 정리해야 될 것은 벌써 막 시간이 다 돼서 대충 죄송스럽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